이슈토크입니다. 삼복도로 갤러리가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인 삼복도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인데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물단지 신세가 된 건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부산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의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복지개발원 홍재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원도심이 살아야 그 도시가 산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열띠게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처음 취지와 좀 달리 활용이 되면서 좀 도시재생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이 시행된 부산의 다른 곳들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부산이 도시재생은 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네. 일단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소규모로 진행되어 오다가 국토부에서 이제 샛들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었고, 네.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도 행복마을 그다음에 삼복도로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상 매년 10조씩 해서 5년간 50조를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 10년간 288개 사업을 우리가 진행되어 왔었고, 네. 약 1조 6천억 정도를 지금 현재 받았거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행정동이 208개 행정동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사실 삼복 지역에 도시가 많다 보니까 네. 피난 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결과가 좀 참담합니다. 뭐냐면은 네. 일단 도시 재생이 잘 됐다라는 것은 이제 관광지화 되었고,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잘못된 데는 거점 시설이 거의 존폐유기였고, 그리고 거점 시설이 좀 수익이 나야 네. 지역 공동체도 같이 형성이 되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 데는 불과 몇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점 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예. 거죠. 이게 도시재생이 성공을 하려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거점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데, 이 거점 시설이 어느 정도 자생적인 수익 능력이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걸 이끌어갈 마을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 재생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가 부산시내 한 39명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 6명이 불과합니다. 저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 10년간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이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민과의 상생이 이 도시재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가 좀 어땠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가 그 업체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네.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이 당시에 그 주민협의회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고 네.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지는 형식적인 설명에 공청회등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네. 실제로 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협의회가 가동이 되는데 이 당시에 주민협의회는 그 초창기에는 주민협의회가 도시재생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드물고 네. 도시재생 그 도시재생 대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이미 만들어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좀 제한돼 있고 세 번째는 앞서 활동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활동가들을 통해 가지고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 참여도가 서서히 올라가지만 네. 실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쯤이면 이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고 활동가가
이 지역을 빠져나가고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초창기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니까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네. 세 번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 지원 체계가 부족한 이런 형태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잘 된 곳들은 유명 관광지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또 이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관광지가 갖고 있던 그 부산만의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지는 부작용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시작되기 전에 인구가 한 3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3천 명이 좀 넘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10년간 작년에 보니까 거의 1,000명 가량이 줄어들어가 2,000명 정도밖에 없는 거죠.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 감천 문화마을이 원래 주거단지였죠. 네. 주거단지에서 이제는 뭐냐면 관광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최초에 하기 전에 78만 원 정도에 평당하던 게 지금 한 80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고 오.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만약에 임대료나 거기 사는 세외에 사시는 분들이 못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왜 나가는지, 우리가 흔히 이사를 간다는 경우도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은 좀 더 나은 그 애들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런 주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이분들이 왜 나가는지, 사실 네. 거기는 감천문화마을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원래 종교적인 어떤 문제에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네. 그럼 그것도 아니서 떠날 수도 있고, 원래 주거단지였는데 관광지가 됨으로 해서 주거 환경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네.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지가가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떠났을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대한 면밀한 기초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네. 과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지부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 재생을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시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위한 행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관광지를 더 늘리고, 원래 주거단지가 조금만 앞쪽에 있던 걸 관광지가 활성화되니까 주거단지 더 이상 늘려가지고 자꾸 관광지를 늘리는 거예요. 그 마을 자체를. 네. 그리고 그 관광 브랜드 만드는데 더욱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거기 사시는 분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의 도시 재생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인지, 네.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주민과의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역 광장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유라시아 플랫폼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간이 도시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네. 활용도도 좀 모호하고 네. 도시재생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좀 뭐 건물만 그럴듯하게 세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유라시아 플랫폼은 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뭐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50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어서 기대보다는 비판이 많은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내용을 보면 홍보관이라든지 뭐 회의실, 강의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부산역 주변에는 사실 공실률도 많고 부산 역사 내에도 강의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공간들은 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주변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능이 좀 중복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비판의 내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주변과 좀 서로 연동되어서 사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좀 상권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기능을 이제 유라시아 플랫폼 내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조금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뭐 이렇게 공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컨텐츠를 잡아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문화단체나 청년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공공시설들도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문화활동도 많이 열려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는 건 부산역 하면 아무래도 광장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죠. 이 광장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부산에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매년 10조, 50조를 내려는가 뭐 지방 정부에서는 이건 기회입니다. 이 네. 새롭게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오던 주거지 환경 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낙후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네.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마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감천문화마을 아시죠? 네. 그 바로 옆입니다. 2차선 도로 옆인데 사실 거기는 감천문화마을보다 더 경사지가 심하고 더 좁고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을 신청을 했죠. 네. 신청을 해가 천마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선정이 됐습니다. 워낙 그리 안 좋은 네네.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난 뒤 계획서상에 보니까 거기 굉장히 경사가 심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고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100여 채가 없어져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을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100여 명의 그분들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100여 가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5년에 50조를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보다는 뭐냐면은 네. 기간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에 신청하는 점수를 이 시설에 30점 가장 큰 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시설을 먼저 만들어라. 예. 그럼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그냥 건물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 부산 중앙정부 의지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산 따내기 경쟁보다 지자체들끼리 예산 네. 따내기 경쟁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부산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도시재생이 뭐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네.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도시재생하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주민과의 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거점 시설에 좀 중점을 둔 형태로 그렇죠. 부산은 가고 예.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제 부산의 도시재생 결과를 보면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른 평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의 성공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역량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변화의 그 주체로 스스로 나서는가. 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방문을 했고 네.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났고 그리고 그 수익이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고 거점 시설을 이렇게 이제 유지할 만큼의 수익이 나느냐 이 부분으로 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을 따지다 보니까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익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익 모델은 주민들이 생산하고 외부인이 와서 소비하는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외부인이 와서 이걸 소비하지 않으면
이게 거점 시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를, 구조적 한계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의 역량을 키운다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보자라는 주체로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었고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본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기준을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추진 방식에 문제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적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네. 일단 사업을 따오기 위해 가지고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주민들이 활동하도록 맞춰놓은 이 프레임들이 문제를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 행정안전부나 문화관광부 사실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을 하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 사업에도 참여하고 이게 중복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각 부서에서 또 요구되어지는 평가 기준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것을 하나로 좀 컨트롤할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성을 키운다지만 오히려 주민들을 갈라놓는 현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네.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특성상 삼복도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은 지역의 도시 재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게 하려면 진짜로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이 좀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마을을 만드는데 좀 관광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 지역 주민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이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네.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에 대한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이 있었고 그에 맞춰서 재생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네. 단순히 외부 사람들이 마요하게 감천문화 마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의 모델이죠. 그렇죠. 그 모델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그 마을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아무런 특색이 없는 도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마을, 머물고 싶은 마을이 뭔지를 대해서 지역 주민 간의 소통부터 먼저 이루고 난 뒤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좋은 말씀을 또 앞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하면 네. 아까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가 금년에 감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거든요. 실제로 그 사하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네.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에 감천문화마을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졌나.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도시재생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실제로 그와 대비되는 곳이 아미동이거든요. 네. 아미동은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 보건사연구원 실정연구 때문에 제가 2년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졌던 문제가 바로 아미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젊은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이런 욕구들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마을에서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지역을 만들어 보자. 사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마을 학교를 만들었고 네. 그게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청소년 기획단 욜로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 도시 재생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미동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사실 이제 이게 인식의 변화, 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실제로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왔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진정한 의미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네. 그 판단을 주민을 중심에 둔다면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관광지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